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 사회과학이 왜 필요한가, 또 이 사회과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인구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이라는 것을 추출해서 표본 추출을 통해서 전체 집단, 모집단의 성격을 규명해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표본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추출된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표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측정하고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조작화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작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할 수 있고 또 그 대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작화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서베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 방식인데요. 이 설문지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조화된 질문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폐쇄형 질문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된 질문지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번 매우 좋게 생각한다, 2번 좋게 생각한다, 3번 보통이다, 4번 나쁘게 생각한다, 5번 매우 나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 응답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새로운 의견을 이거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냥 주어진 설문지에 답만 하는 게 우리가 구조화된 질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설문지 방법이 뭐냐면 개방형 질문지. 여기에는 이제 뭐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 게 주로 우리가 개방형 질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응답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또 생각나는 대로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런 개방형 질문지는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 사람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개방형 질문지는 연구자의 주관에 흐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 방식에서 이 개방형 질문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설문지에서 한두 문항 정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집어넣고요. 대체적으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질문지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지만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또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지를 만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내면을 재는 아까 말씀드린 신앙심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는 설문지를 만드는 것은 보통 짧게는 한 1년, 길게는 한 4, 5년까지 걸릴 정도로 굉장히 그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듬어야 설문지가 하나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설문지가 또 그대로 쓰이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파일럿 스터디를 해야 되고 또 설문지를 다 만든 다음에 사전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주로 이제 설문지에 대한 얘기만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 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문의 수준이 응답자에게 적합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요번에 설문을 조사하는데 이 설문 대상자가 초등학생인지 또는 노인인지 대학생인지에 따라서 그 설문 안에 있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또는 설문의 내용만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설문을 구성하는 그 폰트도, 글자의 크기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폰트를 좀 크게 해서 노인들이 이 설문을 읽을 때에 힘이 들지 않게 해야 된다든지,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설문을 짧게 해서 아이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돼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 설문의 수준이나 설문의 내용이나 이 설문의 구성이 응답자의 수준에 잘 맞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응답자에게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설문지를 받아보면 이거 어떻게 체크하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받으면 어떻게 응답하라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서 그것만 읽으면 이 응답하는 사람들이 전혀 문제 없이 설문을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문이 이중 의미의 설문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의미가 요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 그런 설문은 안 좋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매우 자주 읽는다, 종종 읽는다, 자주 읽는다, 가끔 읽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 응답하는 사람이 어디에다 체크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설문지를 만들 때에는 그런 이중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또는 응답자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문항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는가, 뭐 그렇다면 뭐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읽는다,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읽는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그거를 들으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도 설문은 피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많이 일반 사람들이 설문지를 만들 때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도 설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1번 매우 좋다, 2번 좋다, 3번 보통이다, 4번 나쁘다, 5번 매우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좋다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도하는 설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문은 안 좋다는 거죠. 간혹은 그 어떤 조직에서 설문을 해달라 그랬을 때, 또는 어떤 조직의 관리자가 그 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또는 그 조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래 설문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고 이 과학에서는 객관성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도 설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당신은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다라는 것을 유도하는 설문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문의 응답 범주가 포괄적인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문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이렇게 해서 1번 뭐 하루에 30분, 2번 하루에 45분, 3번 하루에 1시간, 4번 하루에 2시간, 이렇게 하고 문항이 끝났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나는 5시간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다 대답하는가? 대답할 데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럴 때는 제일 위에 있는 하루에 2시간에다 체크를 하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는 하나 문항을 더 만들어서 하루 2시간 이상 이런 걸 하나 만들어둬서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나는 해당되는 게 없네, 이런 질문지가 있다면 그 질문지는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설문을 받아가지고 대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설문의 응답 범주가 포괄적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문의 응답 범주가 상호 배타적인가. 이거는 뭐냐면 1번 문항과 2번 문항과 3번 문항과 4번 문항과 5번 문항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1번에도 해당되고 2번에도 해당되네, 이렇게 하면 그 설문지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합니까? 1번 10분 미만, 10분 이내. 2번 10분에서 20분. 3번 20분에서 30분.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분 하는 사람이나 20분 하는 사람은 1번에 해당을 해야 될지 2번에 적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1번이 10분 이하 뭐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1분에서 10분, 2번은 10분에서 20분, 3번은 20분에서 30분 이렇게 했다면 20분 하는 사람은 2번에다가 해야 될지 3번에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전혀 달라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만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다 답을 해야 된다는 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설문의 순서는 적절한가. 그래서 우리가 가끔 MBTI나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 이런 거 물어봤다가 또 한참 지났는데 또 비슷한 거를 또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똑같은 비슷한 문항을 계속 겹쳐 놓으면 한번 여기에다가 매우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도 자기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또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의 순서를 적절하게 잘 섞어놔야만 좋은 설문지가 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 때에 유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설문지가 이제 그 설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낼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법과 면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지가 있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화된 질문지도 있고 개방형 질문지도 있는데, 그 설문지를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쓰게 하는 게 자기보고식 방법이고요. 하나는 그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그 대상자한테 면접하듯이 조사하는 것이 면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보고식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인이라든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아이들이 그 문항을 이해를 잘 못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우리가 면접 방법을 쓰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보고식 방법. 그래서 설문지를 우리가 드리면 그분들이 다 작성을 자기가 해서 다시 조사자한테 주는 방법이 자기보고식이고요. 면접법은 이제 가서 그 설문지를 읽어드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답하는 것을 이 면접자가 체크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면접 방법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뭐 장단점이 다 있죠. 제일 큰 이제 장단점이라면 자기보고식 방법에서는 이 설문에 응한 사람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솔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면접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도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 설문이 의도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은 뭐냐면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할 때 정말 자기의 솔직한 대답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자기 보고식보다는 굉장히 높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면접법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조사입니다. 인터넷 조사.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설문지를 보내고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에 응해오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굉장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지리적인 거에 관계없이,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보고식이나 면접이나 이런 거는 지리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떤 비슷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할 수 있지만, 이
전자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미국의 어떤 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씩 저한테 설문조사가 옵니다. 뭐 우리 신문이 어떤 면이 좋으냐, 어떤 면은 나쁘냐, 뭐 얼마나 자주 보느냐, 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신문이 저한테까지 이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지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회수율도 높고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전자조사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조사의 단점이라면 뭐냐? 우리가 아까 표본을 추출할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전자조사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지만 아직도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집단들, 그러니까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지방에 있어서 인터넷에 접근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 설문을 주기가 어렵고 받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이 전자조사의 하나의 큰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한테 설문이 왔다는 것은 제 이메일 주소로 왔다는 거고 제가 이제 그걸 설문을 답해가지고 보내주면 그 답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다 이미 알려지기 때문에 응답을 할 때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신앙심을 잰다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자조사는 어떤 그 상업용으로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익명성이 보장 안 된다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마 전자조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을 때에는 어떤 제품에 대한 거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물어보지 나의 내면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데에는 익명성 때문에 많이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그 정당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선 대선을 앞두고 하는 조사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조사입니다. 전화조사.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조사는 대체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다 급하기 때문에 전화를 가지고 오랫동안 대답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조사는 아주 간단한 거, 뭐 한 3분 이내에 한 4-5문항만 물어보고 그냥 끝나는 그런 아주 간편한 조사에서는 전화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유용한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전화를 집에다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집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빠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이 전화 조사도 도리어 핸드폰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전화 조사가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또 크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입니다. 관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집단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관찰하는 거죠. 이 관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여 관찰이고 하나는 비참여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집단에 자기가 집단 요원처럼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인류학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태평양 연안에 있는 어떤 굉장히 그 미개한 종족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구자가 그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참여 관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뭐 갱 집단이 있다면 그 갱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그 갱 집단들의 생리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조직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참여 관찰은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일정 부분 이렇게 쭉 보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비참여 관찰이다. 그래서 이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여 관찰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가운데 또 그들의 일환이 돼서 관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찰이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 그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그 조직을 관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도리어 불리하다, 그게 더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비참여 관찰을 할 때에는 어떤 좋은 점만을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볼 수 없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여 관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2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참여도 하지 않았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서베이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떤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2차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매년 우리가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요. 그 인구 센서스가 끝나면 굉장히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서스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조사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2차 분석 연구죠. 그래서 이제 2차 분석 연구는 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으로 돈도 들지 않고 광범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연구하려고 하는 항목이 빠지는 경우에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잘 안 된다든지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른 연구가 부분적으로 없을 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없을 때에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또 대부분 2차 분석 자료는 정부나 이렇게 공신력 있는 데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의 신빙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2차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베이를 하던 관찰을 하던 2차 분석을 하던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을 할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비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서베이 같은 거 할 때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연구하기 전에 자료 수집을 할 때에 우리가 내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할 때에 내가 표본을 몇 명 정도 할 거고, 또 표본을 했을 때 자기 보고식으로 할지 면접으로 할지에 따라서, 또 면접을 한다면 면접 요원들을 갖다가 보내야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항상 자료 수집할 때에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밀 보장. 이 자료에 잘 접근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을 때 그 사람들이 잘 응해 줄 수 있을까? 면접을 간다면 그 사람들이 면접에 충실히 응해 줄 것인가? 내가 만약에 전자조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아이디를 노출시키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그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납득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비밀 보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반동 형성이라는 건데요. 어떤 설문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설문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설문을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 설문지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설문지가 과연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설문이 이 사람들이 항상 일관된 답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심을 재는데, 어떤 기독교인한테 신앙심을 재는데, 주일날 오후에 그분의 신앙심을 잴 때와 금요일날 저녁에 잴 때는 다를 겁니다. 왜냐면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예배도 드리고, 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래서 굉장히 은혜가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심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달리고 막 이러다 보면 이 기독교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재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나쁘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설문지가 이 신앙심이 제일 좋을 때 재는 주일날 오후와 금요일 오후가 다르다면, 이것이 너무 편차가 크다면 그거는 설문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관된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신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당도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신앙심을 재는 거라면 그 문항이 타당한가, 그 문항이 신앙심에 맞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이번 시험 문제가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게 나왔어.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는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로서의 타당도가 없는 거죠. 시험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갖다가 검증하는 거라면 그동안 배운 것이 시험 문제에 나와야만 시험 문제가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설문지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게 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의 이 많은 부분이 외국의 학자들이 연구한 설문지가 주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신앙심과 영성도 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재는 설문지를 만든 사람들이 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그 설문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신앙심을 갖다가 측정한다면 이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는 설문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새벽 기도에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몇 번 나갑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의 거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좋은 설문지를 미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한다면 그런 문항은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설문지 자체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생활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1960년대와 지금 2010년대에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설문지가 시대에 따라서 또는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설문지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있는데 저는 주로 지금 이 양적 조사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의 성격이라든지 인간의 내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조작화의 개념에 의해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양적 조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 이제 그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숫자나 이런 거는 없지만 이 연구자가 자기의 생각을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상태에서 적어내는 것을 우리가 질적 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주로 양적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 조사는 양적 조사에 대해서 서로 어떤 그 상반된 것은 아니고 그 두 개가 조사 방법이 다를 뿐이고 그 두 개가 잘 조합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주로 이제 질적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가 양적 조사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